개교 동기를 제대로 우리가 이제 눈이 맞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눈이 맞아야 뭐가 뭐 사건이 생기든 뭐든지 해요. 예. 근데 이게 눈이 안 맞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하고 눈이 맞는 첫 번째 중요한 길이 이 총서편에 있어요. 이 총서편 중에서 첫 번째가 개교우동기입니다. 개교우동기하고 눈이 이제 안 맞기 시작하면 계속 갈수록 벌어져요. 길이 계속 벌어져요. 계속.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교육편 가면 또 벌어지고 이제 수행편 가면 막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과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수행론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수행론을 해보면 수행론의 내용에 이 총서편의 어떤 뜻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괜찮을 것 같죠. 막 수행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해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말이지.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중요한 것이 소태산의 뜻이 그 안에 기반돼 있냐, 바탕에 있냐, 이렇게 근거, 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건 이제, 별로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지점이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되는 내용. 그래서 계속 총서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총서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개교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교동기를 했는데, 제가 첫 시간 때 물질, 정신,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 관련 말씀과 관련된 제자들의 법문 또는 관련된 법문들을 몇 편 좀 살펴보면서 이 개교 동기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특히 이제 총서편 전체가 다 정리되는 거죠. 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제가 87학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8호 학번이에요. 제가 8호 학번. 이게 1985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교우에 이제 우리 원불교 교우에 다니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젊음이 좋아가지고 같은 교우에 한다 마음 공부한다고 막 그때만 해도 또 시위가 심해가지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참 좋아했던 것이 정신개벽이었어요. 정신개벽이 깃발을 들고 막 해서 우리 농활에 가면 농활에 그때 저희들 농활에 가면 1학년 때 이제 농활을 가면 처음으로 막 학교 막 과외 생활하고 해서 이게 뭐죠? 거기 완전히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잖아요. 농활을 가면은 처음으로 이제 남녀가 자유롭게 막 만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농활에 가면 뭐 일하는 것도 하지만 이성이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근데 그때 깃발이 우리가 정신개벽의 깃발을 정신개벽의 깃발이었어요. 그때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정신개벽은 마냥 좋아가지고 그거 깃발 들고 따라다니고 막 우리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저도 뭐 이제 뭐 마음에 바람이 불어갖고 이제 정무주신 출가를 제가 87년도에 이제 하는데, 그 출가를 딱 해가지고 학교를 뭐 배우다가 제가 군대를 갔어요. 2학년 마치고, 교학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이제 하죠.
복학을 하니까 그때 도올 선생님이 원대 한의대 입학을 한 거예요.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그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3학년 때, 3학년, 3학년 때 같은데, 그 해를, 막 시간을 내가지고 도올 선생님께 일주일에 하루인가 될 거예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거의 1년 정도를 이렇게 계속 강의를 받았죠. 강의를 여러 가지 배웠어요. 진짜 저의 그 교육 생활에 엄청난 양분을 줬다고 봅니다. 그때. 그 뒤에 이제 도올 선생님이 막 방송에도 나와서 막 하고, 그때 저희들한테 막 던졌던 얘기도 방송에서 많이 이제 듣게 되고, 그런 건데, 정말 도올 선생님한테 감사한 저희 교육 생활에 참 그럴 수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에겐 축복이었죠. 정말 감사한 분이고, 그런데 그때 저희에게 참, 제게 참 힘들었던 질문이요, 질문. 이렇게 레포트 과제 같은 거 주시고 하는데, 특히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표어에 대해서 도올 선생님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했어요. 뭐, 서양 사상부터 해서 우주가 정신이 태동되는 과정, 뭐, 그 다음에 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때 막 떠니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걸 듣고,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무언가 도올 선생님이 소태산의 그 입장에서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죠. 제가 들었을 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도 뭐 막 혈기왕성할 때라 내가 그게 레포트에도 막 불만스러운 막 그걸 썼던 것 같아요.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대종사님 말씀을 그렇게 보냐 막 이따위로 썼던 것 같아. 내가 참 예의 없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의심거리로 자리 잡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단 안에 들어와서 어른들께 막 이렇게 뭐 인사를 드리면 어른들이 우리 옛날에는 막 새해에도 그렇게 인사드리고 다니고 또 스승님 모시는 시간이라 해서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말씀도 받들고 하면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정서적 감각이라고 하죠. 내가 설명은 잘 모르지만 어떤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때도 그 어른들이 뭐 이렇게 정신개벽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느끼는 개념은 지금 도올 선생이 말한 서구적 그 언어 개념에 있는 정신, 물질 이런 개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한번 해보리라는 것이 머릿속에 이제 항상 있는 거죠. 정말 그걸 끊임없이 사유를 해왔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도올 선생님 말씀대로 서양 사상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됐고, 잘은 몰라도 그래도 뭐 알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이제 이렇게 보죠. 근데 서구의 사상은 정신이란 개념 보면 서구 해겔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정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데아, 그러니까 가시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하고 가사계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차원하고의 이 분류도 있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그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 이렇게 창조된 세계하고 신과의 분리 있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제 느낌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그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있는 것, 있는 세계 있죠. 있는 세계에서
물질은 있는 세계에서 물질보다 더 고차원의 세계를 정신으로, 우리 일반 언어로 보면 정신으로 보는데, 이게 그 최고 있는 것에서 최고 높은 것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그 어떤 그 분별의 차원에서 더 최고로 높은 것이 어떤 신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게 이데아가 됐든 신이라 됐든, 그것이 서구 사상은 그것을 나중에 철학적 담론을 할 때 정신이라고 해도 과거의 신의 차원 있죠. 이게 정신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뭐 유불선 사상도 배우고 뭐 불교의 사상도 배우고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정신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있다 없다 유무 분별의 차원에서 이게 더 높다 이게 아니라, 유무의 분별이 떨어진 세계를 분별이 무분별의 세계의 차원을 정신이라고 말을 하죠. 이게 조금 말이 돼야 돼요. 이게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어느 최고 높은 차원을 이름만 바뀌지, 그걸 나중에 철학적 사유로 해서 정신이라고 해도 해결의 절대정신도 그런 차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보면은 이데아, 뭐, 최고 신, 신이나 뭐 이런 정신이나 똑같은 차원인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신은 그런 차원이 아니란 거죠. 이제 이런 고민을 쭉 해왔는데, 어느 날, 얼마 안 돼요, 저도. 백낙정 선생님 그 원불교 공부라는 책을 보게 돼요, 제가. 백낙정 선생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다가 써놨던 내용들의 큰 아웃라인 있죠? 문제의식 있죠? 문제의식.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러한 뜻의 자세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말을 다 했어요. 이게 언젠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앞에요. 뭡니까? 저희들 교무훈련 때 강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교무 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교단은 그런 사유체제를 그냥 우리가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듣고 말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낙청 선생님은 대종사님께서 정신개별계라고 말할 때 이 정신의 뜻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이해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정신, 물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그냥 방편적인 말이에요. 실체적인 말이 아니고, 그게 이제 실체적인 설명이 아니고 방편적인 설명이에요. 자, 이제 이걸 한번 제가 그러면 정신에 대해서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신이다 하면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정신을 개벽하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 할 때 이 정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것은 사실은 일원상의 발현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일원상 성품짜리의 작용이에요. 드러운 작용. 이 정신이죠.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은 이걸 그냥 정하면 이게 맑을 정자 쓰잖아요. 맑을 정자. 이걸 맑을 정자를 고요할 정자 써도 돼요. 고요하다 써도 돼요. 맑다 써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분별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자리예요. 진짜 고요한 자리. 고요하다니까 또 조용한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또 이게 언어라는 게 고요하다니까 또
조용히 갖고 소리가 없다. 이걸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소리가 드러나는 이 경지는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라는 분별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고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가 맑은 것이니까 대명사님 그냥 맑은 정자를 쓴 거예요. 정. 그리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움 그대로 드러나고, 고요하면 고요한 그대로 역력한 그 자리를 신령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런 쌍이라고 해도 되고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언어를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런 쌍이라 합시다. 이런 쌍 이 자리가 환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분명하지 않냐 이거. 이걸 정신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개벽하자.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개벽은 열고 여는 거니까 이것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확 터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런 쌍, 이 자리를 딱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만 가르치면 다 아는 거예요. 알아서 막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산종사님께서 어디 나오더라?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2장에 성품, 정신, 마음, 뜻 해갖고 이런 구분법을 구분해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정신은 결국은 성품과 마음을 이렇게 통괄하는 자리예요. 통괄하는. 다. 그러니까 정신은 성품을 떠나지도 않고 마음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개벽된 사람은 성품을 떠나지도 않고 마음작용을 그 성품으로 마음작용을 하고 있고 그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개벽하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 사람은 정신이 개벽됐다고 하면 그게 성품을 떠난 분리자성, 성품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게 마음작용에서 역력한 것이고 그분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도 분명한 거예요. 의지도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신이라는 말을 쓰면은 정신은 성품과 마음을 통괄하는 어찌 보면 의지까지 다 통괄하는 그러한 중심 지점으로 정신이라는 쓸 때는 사용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을 좀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하도 뭐 정신이 뭐니 막 그랬으니까 어려운 말을 좀 한번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요 내용은 여기 정신이 뭐냐 이런 내용은 제가 이런 쌍에 가면 이제 수도 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을 할 거예요. 단순히 정신이다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은사님께서 정신이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쪽에 있는 건 정신이고 지금 내가 바로 바라보고 있는 저런 대상들은 정신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객에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에요. 정신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제 안 들으려고. 아유, 나는 이제 이런 공부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대종사님 공부법은요, 특신급에서 이런 것에 구도심이 생겨야 특신급. 그러니까 이런데 구도심이 안 생기면 보통급이에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이 말이 맞아요. 이런 쌍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특징급이 보면 이런 말이 나있어요.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이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어떻게든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런 생각이, 이러한 기준이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발심이 닿아야 돼. 아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그걸 왜 해? 그리고 나는 그거 어려워서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개벽하고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정신개벽, 정신이 뭔지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껴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능숙해지고 잘 사용하고 이제 세월과 함께 여러 경험을 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특신급에 못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순간 자괴감이 빠질 거예요. 나보고 어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어찌라는 거예요. 저보고 막 화내실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한다고, 시작을. 정신개벽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할 때 이 정신의 경지가 뭔지를 모르면 시작이 안 돼요.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정신을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여기 고요하기가 나오잖아요. 고요한다니까 마음이,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이걸 고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또. 하여간 마음이 뚜렷하다. 뚜렷하다는 것이 정신에서 신과 같은 말이에요. 신. 이 신령하다는 말은 뭐가, 지금 현재 시끄러우면 시끄러움이 역력하고, 그냥 소리가 없을 때는 소리가 없는 게 역력하고, 내가 짜증이 나면 짜증이 역력하고, 나중에 이렇게 집착이 떨어지면 왜 내가 짜증을 내는지도 확실하고, 삐졌구나. 저 사람이 잘 되는 꼴 보기가 싫구나. 이렇게 고요하면 자기의 욕망도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경지. 마음의 어떤 경지. 한 설명이죠,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정신은 어찌 보면 대종사님 이 정신이라는 표현을 설명을 하면 깨어있는 경지. 이것도 정신의 다른 설명이 돼요. 깨어있어요, 항상. 깨어있어요. 또, 정신을 차린 상태. 정신을 깨어있고 고요하고 무언가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고요한 이 자리를, 이런 정신의 이 자리를 항상 차리고, 딱 이렇게 차리고 있는 상태. 또는 그걸 챙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신을 다른 표현으로 교리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념, 주의심, 공부심, 챙기는 마음, 이런 걸 막 변주가 돼. 그러니까 정신개벽,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말을 저쪽 다른 이제 설명을 할 때 유념해라. 또는 주의심을 가져라. 마음을 챙겨라. 공부심을 잃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다른 건지 알아. 이게 정신이라고 생각 안 하셨죠? 변사님이 또 친절하게 거기다 주석을 다 붙여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친절까지는 안 하셔.
좀 그러니까 다 부자였으면 좋았을까? 너무 친절하면 또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 동기에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것이 교입편, 수행편에서 말이 변주가 됩니다. 다른 뜻으로 막 사용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정신의 경지구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또 다른 거라고 해요, 또.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물질, 이 얘기를 그때도 첫 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물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때 제가 지금 대종경 교육품 29, 30장인데, 이 책에 15쪽에 보면 나는 용신법을 가르치노라에 보면, 이 물질이라는 용어에 설명되는 그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거 잘 읽어보면. 그러면 이게 물질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그 용례를 보면, 물질의 용례를 보면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 기술, 지식, 정보, 생활기구, 제주, 박람박식, 환경, 바깥문명, 모든 문명, 천만경계, 이런 다양한 설명으로 변주가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이게 뭐 언어가 좀 바뀌면은 또 이게 그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게 보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물질의 가장 아마 지금 우리가 그 접하고 있는 물질의 가장 센 것 중 하나가 자본이에요. 자본 때문에 미치려고 하죠. 그게 다 돈과 관계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대 그 물질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데이터예요. 데이터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보다 미래 세계가 제가 좀 저희들이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게 가상현실입니다. 심지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유적지를 그 시기로 이렇게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막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그것이 딱 내가 가면은 그게 내 눈에 복원돼서 보여. 안경을 쓴다든지 이제 거기 장치에 따라서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면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에 따라서 복원의 그것이 더 정밀도면 그때그때에 따라 그게 다 바뀌어. 그리고 내부도 들어갈 수 있어. 내부 들어가면 실제로 그때 당대의 유물들을 다 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사실은 있는 건 아니죠. 가상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제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것도 사실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정보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우리 귀에 들어가고 귀에서 이게 이제 이게 귀의 그 반응에 의해서 이게 이제 뭔가 뇌까지 이렇게 신호가 이제 가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뀌잖아요. 화학에서 전기로 바뀌고 이렇게 내가 이걸 얘기를 들어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그것이 바뀌어서 뭔가의 정보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근데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아주 가상은 아니에요. 우리도 현재 이렇게 사람을 접하고 만나고 하는 것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을 정신, 물질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것을 실체적으로 이것은 물질이고 이건 정신이고 이렇게 구분을 안 한다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실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볼펜이 있으면 이 볼펜이 실체적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걸 실체라고 해요. 실체.
실체라고 그냥 언어를 쓰는 거죠. 실답게 이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다른 거에 관계없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종사님이 정신 육신이라고 말씀할 때는 이런 실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방편상 이것을 물질이라고 이걸 정신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정신과 물질은 이런 쌍론으로 말을 하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정신이 물질이고 물질이 정신. 이상하죠? 제가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이 볼펜이 드러나 있는 자리가 있나요? 그럼 이 허공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 볼펜이 드러나는 자리를 그냥 제가 그냥 답부터 말할게요. 이게 바로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볼펜이 드러나 있는 자리를. 근데 이 볼펜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 정신작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이것을 구분이 됩니까? 이런 걸 보고 분별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개경의 동기에서는 주종론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게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마음자리에서 볼펜이 드러난다 해서 주종, 정신이 주체가 되고 이 드러나는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 주종론으로 얘기하고 영육상전론으로 가면 이것을 쌍전해야 된다. 이런 대운사님 교리상 전개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물질이라고 말하면은 우리 의식의 바깥에 존재하는 그 무엇 이렇게 보통 지금까지 말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관계없이 그냥 바깥에 있는 거. 내가 왜 이런 복잡한 논의를 하냐면 이게 조금 이해돼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마음 공부 같은 거 할 때 마음의 실제 작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이게 예민하게 관찰을 안 해요. 자기를. 그건 나하고 무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들어서 이해를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려고를 안 해. 나하고 무관해.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음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진행이 안 돼. 차근차근 공부의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간의 의식과 별개로 외부에 존재하는 비의식적인 대상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 바깥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물질은요, 내 마음이 대하는 경계는 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내 머릿속에서 옛날에 기억대인 거 있죠? 기억. 이런 것들도 물질의 하나예요. 기억 같은. 생각된 거, 감각된 거, 감정. 누굴 만나면은 미움. 누구는 보기만 해도 미워요. 그런 것도 물질. 우리는 이런 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죠. 업도 물질이에요. 물질 맞지? 업도. 근데 이걸 물질로 우리가 느끼냐 이거지. 근데 대윤사님의 이제 이 물질론에서 이 물질의 과학의 분명히 항상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옛날하고 시대가 대윤사님이 시대국을 한 거예요. 시대국은
과학이 세상에 영향을 안 줄 때하고 과학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러한데 뭐 떠날 수가 없게끔 결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뭐 이렇게 사유적인 얘기 이게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좌선을 해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좌선을 하냐면 이렇게 과학의 문명과 떠날 수 없는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의 세상 속에서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을 할수록 정신이 무엇인지가 탁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단전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고 그렇게 뚜렷한 이 자리가 정신이라는구나 확연히 아는 거예요. 좌선할 때도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물질 문명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항상 떠나지 않는 이 물질 개벽의 시대에서 정신의 경지를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자리로 수양도 하고 그 자리로 연구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취사도 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조선에서 뭔 경지가 생겼어. 그런데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세상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 심하게. 이거 첫 시간에 제가 이 얘기 했죠. 아마 제사님하고 출타원님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첫 시간에 이 얘기 한참 해가지고 이게 뭐 맞니 틀리니 막 하고 그랬어요. 그게.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막 그 어떤 사상적인 정교함을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요 교재의 어떤 그 사상적 정교함들은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44쪽 펴보세요. 내가 저루 모르는 자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루 모르는 자 44쪽입니다. 임술련이 원기 7년, 시창 7년 1922년입니다. 겨울에 선생이 사방에 주유하사 정신을 소창차로 전주에 이르시니 제자 문정규 박호장이 와서 배웠거늘 선생이 그 두 사람에게 대하시와 이러한 말씀을 하시다. 내가 이번 오는 중로, 이게 도중이란 소리죠. 여러 가지 우스운 일을 많이 보았다. 이른 아침에 어느 곳을 지나니 날이 이미 밝아서 일체 만물이 다 기동하여 사방에서 야단하되 어떠한 사람은 날이 밝은 줄을 모르고 저의 처자로 더불어 금침, 이불 속에 누워서 깊이 잠자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설암풍, 찬바람, 눈 날리는 찬바람이죠. 찬바람, 얼음 속에서 악모를 파종하기에 바쁘게 서두르는 사람도 있으며, 모내기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절에 입는 의복을 입고 추움을 견디지 못하여 덜덜 떨고 서는 자도 있더라. 나는 그 거동을 보고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련하게 생각도 하였노라. 그대들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 성한 사람이라 하겠느냐.
미친 사람이라 하겠느냐. 정규가 말합니다. 미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보아요. 왈. 어느 때가 되면 백주에 잠자던 사람이 그 잠을 깨서 세상에 출두하며 빙설 속에서 파종하는 사람과 겨울에 여름옷 입은 저루 모르는 사람이 저루를 알아 사업을 하겠습니까? 선생, 예. 대종사님이죠. 그 잠자는 사람이 지금은 금찜 속에 누워서 날이 이미 밝은 줄도 모르고 밤인 줄 알아서 깊이 잠자고 있거니와 밖에서 일체 만물이 기동하여 환화, 시끄럽게 떠는 거죠. 환화하는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그 잠을 깰 것이요. 잠을 깨면 문을 열어보면 반드시 날이 밝은 줄을 알 것이요. 알면 일어나서 저의 사업으로 잡으리라. 그리고 저 빙설 속에서 파종하는 자와 여름에 여름옷을 입는 파종하는 자, 겨울에 여름옷을 입는 자로 말하면 그와 같이 질서를 모르고 사업을 하니 그 사람이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이요 실패로 돌아가서 다수한 고통과 곤란을 겪은 연후에 절서, 이게 순서죠. 절후의 순서. 절서 아는 사람의 사업하는 것을 보면 저의 마음에 깨움이 생겨서 차차 절서 아는 사람이 되리라 하시더라. 43쪽 보세요. 이게 월말도신 제9호 이 말씀은 주산 송도선 선지님께서 대종사님 법서를 수필한 그 수필집에 있는 건데 또 이것의 추계학본이 월말통신 제9호에 철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의 법설이 그 주산종사에 의해서 수필돼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철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 저루를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실리잖아요. 철 모르는 사람, 저루를 모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이게 대종경 전만풍 7장에 이 내용이 그 정선돼서 실려 있어요. 현재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떻게 읽나요? 보통 이 내용을 읽으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게 대종사님께서 개교우동기를 얘기할 때 일대 지금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개벽되는 시대가 됐으니 정신 개벽을 해서 물질과 정신이 병행되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병행되는 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옛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대종사님 말씀에 따라서 물질 개벽 시대에 적합한 정신 개벽인 사은사요 3학8조 법은 모르고 그냥 옛날에 뭐 기도해라. 기도하면 복이 있다. 뭐 하면 뭐가 좋다. 이런 것에 빠져서 그 철이 바뀐 것을 몰라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법을 이렇게 펼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잘 모르고 우리가 대종사님 가르침을 모르고 그러면 개교 동기와 교법의 총설에서 논하고 있는 이러한 그 깊은 그 뜻을 모르고 옛날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잘 돼 그냥. 또는 그냥 천도제 잘 지내면 돼. 나는 그냥 교무님이 교화사업만 잘하게끔 해주면 돼. 이건 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 개벽 시대에 정신 개벽을 해야 된다는 발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만 계속해요. 우리가 특신급이 된다는 건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이 난 거예요. 그러지 내가 바라는 것을 대종사님을 내가 이렇게 모시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뭐 그렇죠. 뭐 어디서는 뭐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소리 대종사님 안 해요. 그래서 대종사님 사업으로 영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업이 잘 안 돼. 힘들어. 교무들이 힘들어. 그러면 이제 영업법을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또 계속해요. 우리가 또. 악순환. 그러니까 저는 개교 동기나 교법 총서를 읽으면 이것으로 그래도
발심을 내서 해보겠다고 잘 된다고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관례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이게 감흥이 안 돼요. 그러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특신급은 대종사님 그 개교 동기대로 해보겠다는 발심이 나야, 교법부 총설대로 해보겠다는 발심이 나야 특신급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특신급이 아니라고 해야죠. 내가 기도를 며칠이나 했는데, 나 100일 기도도 하고, 막 1000일 기도도 하고, 3000일 기도도 하고 했는데, 내가 왜 안 그래? 사실 어찌 생각하면 대종사님 적공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성을 폄하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민해 보자고요. 고민해 보자. 좌선을 해서 딱 적적성성한 이 자리가 뭐예요? 정신을 개벽하는 자리 아닙니까? 딱 정신을 개벽해서 물질을 잘 선용하는, 물질 선용이 뭐예요? 권력도 잘 쓰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자리타가 되게끔 써야 돼요. 근데 권력을 사적으로 써요? 교단이 그랬는가 반성해 봐야 돼요. 권력만 주면 사적으로 써버려요. 인사가 되면은 막 쪽지들이 왔다 갔다 해. 나는 국회만 쪽지가 왔다 갔다 한 줄 알았어. 우리 교단도 막 인사기만 되면 쪽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죠. 그러면 정신개벽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얘기 좀 해야죠.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더 읽어보게요. 2쪽.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나는 어느 때 앞 냇가에서 밤에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때는 오후 9시쯤 되었는데 그때에 저 아래편으로부터 반짝반짝하여 여러 불덩이가 점점 내가 있는 곳을 향하여 왔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팔려 그곳을 가본즉 그는 4, 5인의 젊은 청년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켜들고 온 횃불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심에 너희가 무슨 고기를 잡으려 하고 생각하였더니 미안하게도 고기는 자주 청년들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하도 이상하여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본즉 그 고깃대들은 저를 잡으려는 횃불을 보고 행여나 저희들을 살려주는 모양으로 알았던지 반가운 듯이 그 횃불을 향하여 달려드니 청년들은 힘을 조금도 들이지 않고 가만히 찍어 잡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 한 감상이 나되 어찌 저 고깃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려 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여 공중으로는 비선 비행기가 날고 땅으로는 기차 자동차가 달리며 몇천 마리 밖에 이를 앉아서 듣고 말하는 전화 전신이며 기타 우리의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쓰는 물품이 무한량으로 편리하게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고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전에 쓰지 못한 것을 이 법은 우리 인류는 그 편리하고 화려한 이 문명의 횃불에 여지없이 희만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처지와 시비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기어이 그 욕망을 채우려다가 결국은 불의의 구렁에 빠져 아비면 아빠죠, 아버지, 넉개는 부모가 됐죠. 부모를 죽인다, 도둑질을 한다, 싸움을 한다, 원수를 맺는다 하며 심하면 자기 생명까지 빼앗겨 범죄 건수가 전에 비하여 일부일 이게 날로 증가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제 스스로 그 편리하고 화려한 문명의 횃불에 정신이 팔려 이렇게 되는 것이라 어찌 저 횃불을 보고 스스로 달려들어 잡혀 죽는 고기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고기나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 생각한다면 사람이나 고기나 다 그 밝은 횃불에 죽게 되는 것은 그 내면에 각자 욕심이 들어서 그러하나니 저 고기가 횃불을 보고 달려든 것은 혹 무슨 먹을 것이나 아닌가 하는 욕심이 들어서 달려들게 되었고
사람이 현대 문명의 횃불에 죽게 되는 것도 다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과 고기를 죽이는 것이 저 밝고 밝은 횃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줄 모르게 죽이는 이 불의한 무력을 하루속히 항복받아 현대의 물질 문명을 적당 또는 공정하게 이용하여야만 세상은 진문명, 이게 참문명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찐문명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동시에 나 같은 미미한 중생으로 이러한 생각이 나게 된 것은 다 우리 종사님의 은덕이라 그 은덕을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장래의 본회의 공부와 사업에 남다른 활동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회보 제18호 시창 20년 1935년 7월호에 실린 전용섭이라는 분이 쓴 것이죠. 이때 일반 교도님들이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글이. 제가 물질, 정신, 물질과 정신의 관계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단순히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언어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뭐 공부 좀 했다고 뭐 서양 철학의 개념이나 이런 거 가지고 대종사님의 물질 정신 특히 이게 정신 이런 개념 이런 말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맑고 신령한 이 경지를 스스로 내 마음에서 확인해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확인하고 하고 싶은 구도, 그 다음에 서원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부는 나하고 무관해.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관심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그게 시작이고 마무리도 그걸 마무리입니다. 반드시 그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공부를 정신의 정신 그 경지를 자각하는 그리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과거 문명이라는 이 기점에 따라서 생기는 이 물질 문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 문명 바깥으로 나가서 뭘 하는 것을 대종사님이 크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겠죠. 우리가 좀 쉰다든지 참 그럴 때는 그 방법론상 필요하겠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산에 가서 쉬듯이. 그러나 대종사님이 그것을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 문명이라는 이 기반 있죠. 기반 속에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힘을 반드시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도 하고 그런 실력이 내가 있는가도 스스로 논의돼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론을 그 뒤에 이제 교육편과 수행편에서 쭉 설명해요. 대종사님께서 답을 다 주세요. 그건 이런 세상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실행이에요. 이 답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체의 수행법들이 다 작동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총서편에 있는 개교동기와 교법의 총설이라는 이 큰 그 포부와 경륜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나무만 보다가 숲을 못 봐버려요. 그렇잖아요. 숲을 못 봐요. 전체를 못 봐요. 또 이렇게 숲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여러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이제 파악을 해야죠. 그건 이제 교육편과 수행편에서 이제 이제 해결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걸 논의를 해봤어요. 개교 그 총서편을 이제 끝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농담으로 한마디만 해봅시다. 여기 53쪽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종사님은
여기 사은에 가면 우리 그 깨달으면 이 세상이 은혜의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개교동교에서는 고해라고 해요. 고해. 파랑고해. 그리고 낙원이라고 해요. 아니 이 세상이 원래 은혜면은 뭐 낙원을 찾을 일이 뭐가 있나요? 그냥 은혜니까 은혜의 세상이니까 그냥 그게 낙원이지. 무슨 또 낙원을 또 구해요. 또 이 세상이 은혜인데 왜 고해냐고요. 의문이 들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53쪽에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생각해보고 어떻겠다라고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